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창고들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각 지방에서 옛날에 창물제정이었으니까 조용조 또는 조세공물 여격, 그래서 전부 현물을 가지고 서울까지 올려보내는 것이 지방권의 책무입니다. 영주든 상주든 동아든 저 깡촌에서부터 사과 200상자 1년에 쌀 300가마니 이런 거를 올려보낸다고 치자고요. 그거를 낑낑 내고 지역민들 500명 동원해서 그것도 일이니까 추수 끝나고 그렇게 해서 휴주까지 지게에 지고서 배에다 싣고 이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잘했다. 그 배에다 실은 물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와서 강변에 오고요. 한강변 용산에 내려서 분자감 창고나 아니면 저 마포 광장이나 이런 데 앞에까지 이제 내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으면 일이 끝나는 거죠. 창고에 넣는 게 어렵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을 창직이라고 하고요. 이 창직이와 이제 창고 관리자가 이 한강변에서는 조선 전기에 가장 강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죠?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공통이니까 굳이 우리 민족성 비하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창고에 순순히 받아들여 넣어주면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를 해야죠. 일단 쌀이 썩진 않았는지, 돌이 섞이진 않았는지, 사과가 골치는 않았는지 일일이 검사를 해서 넣어도 된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썩은 거 넣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일일이 해서 이게 창고에 들여도 괜찮을 만큼 품질이 좋다, 합격이다 그러면 입자를 써줍니다. 그 입자라는 딱지가 붙어야 사람들이 그 딱지 붙은 것만 창고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잘못된 물건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상했다, 골았다, 품질이 미달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퇴라는 글자를 써서 붙입니다. 퇴짜 맞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퇴짜 넣는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걸 창고에 들어갈 수 없음, 퇴라고 써주는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지방에서 보내는 이제 뭐 퇴짜 넣는다는 말이 생겼고요. 지방에서 보내는 이제 물건 중에 곡물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 TV 방송 같은 데서 자주 이제 그런 광고를 하죠. 임금님이 드시던 특상품 이렇게. 안 됐지만 임금님은 특상품을 못 먹어요. 특상품을 먹게 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이 안 되실까? 자. 아니, 뭐 중간에 그렇게 뜯어먹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 어느 동네에 이제 뭐 정선이든 아니면 그 위에 무슨 인제든 이런 지역에 곡물을 진상품이라고 그래요. 진상품이라고 하는데 진상품으로 1년에 산삼 20뿌리 이렇게 배정됐다고 치자고요. 어느 해에 어떤 운 좋은 신만이가 200년 된 산삼을 발견했어요. 야, 이거 빨리 임금님께 드려야지 하고 진상품 목록에 진상품에 집어넣으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옛날 지금이나 1%들은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서 자기가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한 걸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200년짜리 산삼을 주면 이거 200년짜리 산삼을 어떻게 이렇게 충성심으로 바쳤느냐, 너 참 장하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0년짜리 또 안 보내면 벌을 줍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야, 작년에는 이게 꽃감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올해 꽃감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꽃감이 잘 돼도 좋은 꽃감을 보내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보내는 거죠. 진상품은 이름으로는 제일 좋은 걸 보낸다고 하면 실제로는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도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이름은 번지르르 한데 내 실질을 보면 좀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진상이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와서 입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직이한테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평소에 그렇죠? 어떤 거는 합격금 그래서 입자 써주고 어떤 거는 불합격 그래서 퇴자 써서 붙이고 이건 자기 일인데 문제는 이걸 정말 양심껏 원칙에 맞게 그렇게 일을 하면 사람이 또 아니죠. 그죠? 어지간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흠을 잡고 멀쩡한 물건에 흠을 잡는 게 권력 가진 사람들의 변치 않는 속성이었어요. 수천 년간. 멀쩡한 물건에다가 퇴라고 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도로 가져가 이건데 도로 가져가. 아니 영주에서 쌀 300가마니를 그죠? 지게에다 지고 문경세제 넘어서 땀뻘 뻘이고 거의 죽을 고생하면서 넘어서 충주까지 와서 거기다 배에다 싣고 왔어요. 이제 이걸 도로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배에다 싣고 충주까지 끌고 못 가요. 배를. 그럼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피해가 덜 가게. 그래서 각 군마다 한 사람씩 창고 옆에다가 직원을 한 사람씩 파견해요. 지역 사람들을. 지금도 서울에 곳곳에 각 군마다 서울 출장소가 있어요. 서울에서 필요한 이제 행정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출장소 역할을 하는 그런 관리들이 창고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경절이라고 불렀어요. 서울에 집을 짓고 사는 지방관리라는 거죠. 서울 주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컨대 화순군의 설이거나 아니면은 영주군의 아전이거나 양양군의 이런 사람들이 지방관의 명령을 받고 서울에 와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냐? 첫째, 외교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어떻게 외교적으로 처리를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대놓고 뇌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다져야 돼요. 그렇죠. 자주 술 마시고 자주 도박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뤄주고 이런 관계를 일상적으로 다져놓는 거죠. 창직이가 살면 그때 선물 바치고 그래서 이제 퇴짜를 쓰면 우리가 다져놓은 인간관계가 이게 몇 년짜리인데 이렇게 퇴짜를 쓸 수 있느냐 좀 바꿔달라 이렇게 사정부정하고 이런 일을 하죠. 이 일이 첫 번째 경절이가 맡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진짜로 이제 오는 도중에 산적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야 되는데 당연 세금은 내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산적을 만났거나 아니면 배 타고 오다가 배가 침몰했거나 이래가 창고에 넣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오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비가 들이쳐서 그죠? 비를 맞는 바람에 쌀가마니 방수포도 아닌데 쌀가마니 물이 자주 들어가가지고 물이 다 쌀이 다 썩고 있다거나 이러면 창직이라서 수가 없죠. 퇴짜를 써줘야죠. 인간관계가 모든 걸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쓸만한 거는 못 가져가니까 팔아야죠. 대신 파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일도 경절이의 일이었어요. 자, 전국에 한 200여 개의 군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한강변에 함경도 평안도 빼면 한 150여 명 정도의 전국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있었던 거예요. 상상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표준어 교육들이 일반화돼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말이 통해요. 그죠? 그런데 저 시대에는 사투리가 지금 훨씬 심했거든요. 같은 사투리도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전라남도 부서만 다른 게 아니라 또 서해안, 동쪽, 서쪽이 다 달랐고 여기는
한양도 그랬지만 도성안도 그랬지만 도성안은 이제 관리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이었다면 이쪽은 고만고만한 전국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매일같이 어울리는 전국 문화의 전시장, 전국 문화가 압축된 공간, 전국 문화를 서울 문화로 녹이는 문화적 용광로 역할을 했던 거죠. 도박을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 사람 참지기하고 경상도 사람 경절이하고 충청도 사람 경절이하고 전라도 사람 경절이하고 넷이 모여가지고 노력을 한다. 재밌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문화를 만들었겠죠. 이게 이제 한강변 조선 초기 한강변의 대표적인 문화였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런 일을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저 창직이랑 상대하면서 뇌물 바치고 또 탈락한 퇴짜맞은 물건들 파남기고 이런 일 하는데 굳이 군마다 한 사람씩 배치할 필요 있겠느냐. 뭔가 몇 개 군이 모여서 한 사람 찍어가지고 합동 대행하면 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한편에 있었고요. 또 그런 일을 대신해 주기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들의 조선 후기가 되면 그래서 경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각군에서 2% 사람 파견에 맞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부패가 부패를 낳는 게 이제 그런 식이죠. 경절이가 이렇게 평소에 창직이랑 외교관계를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고 자기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둘이서 짜고 해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친해지면 그죠? 야, 네가 퇴짜 알아. 내가 팔아먹고 다시 보내라고 그럴게. 그리고 나눠 먹자. 형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하는 거니까 책임져. 네가 져라. 나는 이제 팔아만 먹겠다. 그래서 지금 고향에다가는 퇴짜를 맞았으니 다시 보내십시오라고 편지 한 장 달랑 보내고 멀쩡한 물건 팔아먹고는 창직이하고 저기가 나눠 먹죠. 이런 식의 이제 그 부정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각군에서도 경제를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직접 이제 상인들한테 이제 그 얘기하게 하고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맡긴다 뭐 이런 취지가 되면서 이제 경제리가 조선 후기가 되면 객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객주가 이제 경제리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강변 문화가 이렇게 전국에 모이는 문화였고 경제리와 객주를 통해서 전국에 물살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융합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들이 옆에 붙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 삼계 삼주라는 말이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이 삼계는 뭐냐면 마포를 삼계라고 불렀어요. 삼마자. 이 포라고 하는 글자는 돛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다 이런 뜻이지만 그걸 줄여서 개라고 해요. 우리 순우리말로. 바다에도 갯벌 그랬죠. 갯벌. 포가 개예요. 마포는 삼계가 우리 순우리말로 삼계예요. 여기에 삼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포가 조선 후기가 되면 바닷물이 역류하는 상안이었으니까 큰 이제 물류 터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국 각지에 이제 배에다 물건을 싣고 오는 이제 선원들이, 선상들이 다 여기에 돛을 내리고 물건을 내려놓고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창고에 들어가면 그냥 빈 배로 가기에는 강 상류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거우니까 끌고 가지만 하류로 바다로 가는 거야. 아까우니까 다른 물건 사서 실을 때까지 또 시간을 걸고 그동안에 놀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술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색주가라고 불렀죠. 색주라고 하는 이제 술집들이 마포일 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도화동 뭐 이런 곳들의 주변에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뱃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항해라고 하는 것이 육로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위험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항상 떠나기 전에 하는 것이 한바닥 붓으라고 떠나요. 항해 안전을 비는. 우리 신청전에도 신청일을 공양비 300석이나 주고 사간 게 뱃사람들이잖아요. 부담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강변에는 지금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저 서빙고 부근당이나 뭐 이런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선 후기까지도 곳곳에 수많은 당집들이 있었어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한강변에는 객주, 색주, 당주 이 세 개의 이제 삼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 만큼 좀 전반적으로는 종교적 활동 또는 유흥 활동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융합 이런 것들을 활발했던 지역이죠. 세 번째로 근대 이전까지 한강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이거 많이 듣는 건 아니고요. 한강변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설명하자니 기니까 그냥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역이다 이런 가업사 지금도 그 1차 고역이네 이렇게. 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시키는 일을 뭐 역이라고 해요. 아무거나 역이 아니고요. 군역, 병역 이런 거만 중앙정부가 각 개인의 노동력을 징발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역 중에서 고통스러운 역을 따로 떼어서 고역이라고 불러요. 때로는 이제 역이 아닌 것까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시대 우리가 좀 추체험을 하자고요. 조선시대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말 힘든 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고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역이 아닌데 고역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대표는 이거였어요. 금강산 중로를 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금강산 중이 참 힘들었어요. 뭐 중이 힘들 게 뭐 있겠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혹시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경제정선의 금강산도를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정상 거의 다 올라간 지점에 사람들이 있는 게 작게 그려져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양반들 몇이, 갓을 쓴 양반들 몇이 이렇게 뒷짐 한 손은 뒷짐지고 한 손을 이렇게 가지에 놓으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까까머리 중들이 앉아 있어요. 그 중 옆에 뭐가 있냐면 가마가 있어요. 그때는 양반들이 금강산 구경할 때 걸어 올라간 게 아니고 가마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금강산이 그렇게 험한 길을 가마 타고 올라가려면 보통 가마권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금강산 길에 익숙하고 자주 오르락 내리락 가는 금강산 유정사라든가 몇몇 절들의 중들을 징발해서 그 일을 지켰어요. 저는 이제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가 부임을 하면 꼭 친구들 불러다 금강산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두 사람에서 4인교도 안 돼요. 두 사람에서 한 사람 가마 들고 한 사람 앉혀놓고는 그 높은 산을 올라야 했으니 등산화도 없고 등산복도 없고 시작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금강산 중도시 죽으면 죽었지 못할 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일반적으로 힘든 역이라고 했던 것이 첫째는 수군역, 도전일. 그것도 중국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노예들에게 시켰던 일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의 명장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지만 그 거북선에서 노저었던 수많은 수군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수군은 지역 원주민들로 충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 중에서 평민 죄인 중에서 죄를 지으면 벌로서 수군에 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곤장 50도를 치고 수군에 충정한다 이런 식의 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들이 일반적인 군역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있지만 워낙 힘들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범죄자들한테 벌로서 수군에 충정을 해서 수군을 한다고 하면 이제 벌에 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역 중에 하나가 봉수꾼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봉수대 지키는 거죠. 남산에 봉수가 있잖아요. 저 넘어가면 이제 용마산에도 봉수가 있고 저 안산에도 봉수대가 있어요. 대략 올라가면 그게 힘들진 않아요. 얕은 그 대략 이제 해발 300m에서 400m 정도 높이에 좀 있어요. 더 높이 두질 않아요.
저 설악산 꼭대기 이런 데 봉수대 없어요. 봉수꾼이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서 살게 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질 않았거든요. 농민들 중에서 봉수꾼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에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다 내려와야 돼요. 농사 지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해발 300~400m 되는 산은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힘든 일이겠냐고요. 그러다가 봉수대가 무너지면 다시 곧대 쌓아야죠. 나무가 젖으면 말려야죠. 나무가 떨어지면 새로 갔다가 또 해야죠. 이것도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게다가 안 올라가기, 가로 안 올라가기도 해요. 자주. 귀찮으니까. 아무 일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안 올라갔다. 이러면 사형이죠. 굉장히 힘든 적이었고요. 그 밖에도 말기른 역이라든가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힘든 역 중에 하나로 이제 서울 주민들에게 꼽혔던 것이 장빙역이라는 거였어요. 겨울철 한강이 꽁꽁 얼면, 이제 그 1950년대 장면입니다만은, 한강이 꽁꽁 얼면, 컵 들고 나가서 얼음을 캐서, 술에 싣고, 빙고에다가 저장하는 장빙역이라고 해요. 뭐가 있겠어요? 방한화가 있어요. 방한장갑이 있어요. 방한복이 있어요. 매해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동네 사람들 서너 씩 중에 서너씩 꼭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생기곤 했었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을 주고 온 건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물자 유통과 관련된 한강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죠. 사실은 화물 유통, 군사적인 요소, 교통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면서 물 보고 기분 나쁜,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물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물도 물나름이 있죠. 원래 이제 그 강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죠. 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인공이 중간에 배이된 채 바로 물과 산이 맞닿을 때는 풍경화를 산수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곳곳에 산수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했고, 이것이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고 때로 사람이 놀러 가고 싶게 만들죠. 그랬던 거죠. 이건 없어요. 한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평양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이제 대동강변에서 평안감사가 새로 부임했을 때 벌이는 축제예요. 평안감사 모시는 뱃놀이. 월야 달밤에 뱃놀이 하는 그림, 월야 선유도라고 하는 그 구멍도 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평양성이 보이고요. 그 밑에 대동강이 있고, 그리고 관찰사 같은 데가, 평안강사 같은 데가 있고, 여기 악공이 탄 데가 있고, 기생이 탄 데가 있고, 선상 오페라죠. 달밤에. 저게 평안감사가 새로 부임했거나 한 2년, 3년에 한 차례씩 저렇게 거창하게 행사를 치렀어요. 서울에서도 한강에서도 저런 행사가 있었어요. 언제?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중국 사신이 오면 주로 이제 어디에 도서관에서 들어와서 와하고 이제 연담을 하고 책서를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는 노는 일정이에요. 노는 일정인데 중국 사신을 모시고죠. 당시 한 조선 관리들이 꼭 간 곳이 지금의 선유봉. 지금은 선유도가 됐습니다만 그때 선유봉이었어요. 선유동 앞에 배를 띄우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쭉 구경하러 왔었던 거죠. 이 선유동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홍대 입구에서 쭉 기찻길로 이어졌던 곳, 홍대 365 거리에서 끝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발전소가 나오죠. 발전소 이름은 아시죠? 단인리 발전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좀 주배적인 설은 임진왜란 때 여기에 중국 군대가 진을 쳤기 때문에 당인. 지금 우리가 코리아잖아요. 고려라는 뜻이죠. 고려가 망한 지 6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외국인은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당나라가 망한 지 1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중국 사람을 당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일리는 바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기 진을 쳤다 해서 당일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중국 사신들이 여기 올 때 이제 그 중국 사신 수행원들이 여기서 일부가 이제 머물면서 구경했다고 해서 당일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쪽이 좀 안 좋아하긴 한데 이 선일봉 앞에서 이런 벤조리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진경시대가 되면 겸지정선이 한강을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한강을 그림으로 담기도 했죠.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했고 예술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재작년인가 3년, 3, 4년쯤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제 그 전까지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한다면서 세비퉁둥선 만들고 한강 하나백길 만들고 이래가지고 좀 인공물 투성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좀 그런 시도의 방식의 한강 관련 사업을 했었던 다음이라서 또 그 오세훈 시장이 그때 그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은 건 안 다음이라서 네, 한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갔었죠. 자전거 타고 저기 저 강서 생태수목원에서 특성까지 가는 먼 길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시장할 때 했었어요. 자전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보면서 그때 무슨 뭐 생태 환경 하는 분들은 뭐 무슨 참개가 돌아오고 뭐 무슨 새가 날아오는 한강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니까 역사학자니까 참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쏘가리가 어디까지 올지 그건 쏘가리가 아니죠. 사람만 좀 보자면 저는 이 한강에 캔버스 들고 나오는 사람이 생기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림 안 그리는 강, 예술적 창작 의욕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강. 이건 강의 수치예요. 세계에 그런 강 없어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가서 그림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림으로 많이 나오고 한강 사진전 하면 맨날 다리만 찍어서 나와요. 한강 사진은 전부 다리 사진 아니면 저 고수부지에서 축구하는 사진. 한강 자체에 아름다움이 없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한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체가 하나의 승경지로서 수많은 여러 화가들이 그림 그리고 싶어지고 그림으로 남기고. 그럼 우리가 한강을 얼마나 망쳤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역사에 제가 생각하는 점수만 말씀드려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두 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창고들이 많았고 이 창고 중심에서 전국의 문화가 이 창고를 중심으로 얽혀들어서 모였다. 한강변은 작은 전국이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림 그리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제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느냐. 첫째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1866년에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났죠. 이 프랑스 함대에 대해서는 이제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당시 외교장갑 도서를 대거 약탈해서 프랑스로 가지고 갔던 사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두 차례 외국 세력의 통상요구 및 침투 내지는 침략이 있었어요. 직전까지. 하나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라고 하는 미국 상인이 연합 해적단을 들고 남양군녀를 도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대원군 아버지죠. 고종의 할아버지 녀를 도굴했고 그거를 빌미로 개항을 요구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직전에 병인양요 시대에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주민들한테 공격을 받고 대동강에 가라앉은 사건이 있었죠. 두 사건 공이 한반도의 지리를 잘 몰랐어요. 제너럴 셔머너는 더더군다나 대동강이 한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프랑스 함대는 정확히 한강을 치고 들어왔어요. 알게 된 거죠. 어떻게. 그 이전까지 병인 박해를 당했던 천주교도들이 북경에 있던 파리 외방전도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우리 천주교인을 박해하고 있으니 군대를 보내서 우리 천주교의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 나라 포악한 정부를 전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알려줍니다. 작전 계획 1.
한강이 바로 이제 도성과 이어지기 때문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바로 이제 도성을 점령하고 공격하면 금방 항복할 거다. 못 당할 거다. 프랑스군대.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한강 하구인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강 하구로 통행하는 백기를 막아라. 그러면 도성 안에 불자가, 왜냐면 도성에 필요한 불자들 전부 그 강화도 앞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도성 안에 물자를 부족해서 2달만 그러고 있으면 항복할 거다. 그걸 이제 조선 천주교도들이 알려준 거였어요. 그걸 들고 작전 계획을 생일이 수립해서 온 거죠. 제1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강을 따라 쭉 이제 오는데, 오다가, 거슬러 오다가, 배가 만약에 좌추하면 오도가 못 뜨잖아요. 자기들이 큰일 나니까 먼저 배 한 척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수심을 좀 재라. 이 배가 양화진까지 올라와서 보더니, 이거 바닥에 가을랑말랑하다. 더 올라갔다가는 배가 좌초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양화진까지만 올라왔다가, 좀 양화대교까지예요. 올라왔다가 되돌아갑니다. 작전이 안 되겠다. 알려준 작전대로 용산까지는 올라가서 거기서 상륙해가지고 바로 이제 남대문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후퇴를 해서 강화도를 점령한 걸로 바꿉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은 서울이 한국이 사실 그 이전에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나 오페르 도볼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해적들과의 싸움이었다면 외국 정규군대와 처음 접촉한 곳이 바로 이 한강입니다. 한강은 한국이 한반도가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 세력과 접촉한 첫 번째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때 양화진과 만났던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랄까요 근거가 됩니다. 이후의 외교 관계에서 1882년에 임업을란이 나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임업을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는 조선을 속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민수륙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조건을 내세워요. 한성, 서울 도성 안과 양화진을 중국 상인이 자유롭게 점포를 열고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방할 것. 한성 개시, 양화진 개항, 양화진 항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왜 하필 양화진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항대가 올라올 수 있어서 상한이 양화진이에요. 서양 선박이 거기까지밖에 못 오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첫째고요. 도성을 개방하면서 양화진까지 얘기한 게 그거였죠. 둘째로는 그게 또 서울로 들어오는 중요한 루트였어요. 루트.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은 이제 멜렌더르프,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이전까지 프랑스 식구들이 들어왔죠. 전부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독일인 멜렌더르프였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미국 공사 푸트였어요. 그럼 멜렌더르프가 들어올 때 인천항에 이제 헬리팩스를 비롯한 영국인 이제 해관 기사들이 들어왔었고요. 서울에도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서울에 들어온 이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일본 감리교 총감리였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한국의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왔죠. 앞에 멜렌더르프하고 코트는 서울에 들어오는 좀 자기 경로를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맥클레이는 기록을 해놨어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인천까지 옵니다. 기선이 거기까지 와요. 그럼 인천에 내립니다. 그럼 인천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강마도 앞을 통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리느냐? 양화진에서 내렸어요. 양화진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내릴 때 이제 뭐 한국인들 우리 서양인들 내려주는 일을 해요. 도선 작은 배에다 옮겨 타고 강가에 가면 또 발에 물이 빠지니까 무등을 태워서 이제 육지까지 옮기고 그리고 가마를 태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양화진에서 내려서 거기서 쭉 지금의 이제 신촌 쪽 이쪽 길을 거쳐서
아현, 에오비를 거쳐서 서대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루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은 이미 이제 1880년대부터 서울과 인천 사이를 왕래하는 교통에서 배를 갈아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성과 양화진을 개방한다 이런 조항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양화진보다 더 좋은 데가 없을까? 1885년에 이 권리를 일본이 같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함대를 보내서 다시 수심을 측량하기 위해서 프랑스군함은 못 들어왔지만 우리 일본군함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찍은 곳이